The important thing about this is that it means there's no dead zones anywhere in the world for your cell phone. 빅테크와의 기술 협상, 서비스 품질 제고 이런 측면에서도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에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4만 개의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머스크의 야심찬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스타링크의 도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부터 세계 위성통신 시장의 미래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충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블라닷 AI 강정수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박수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스타링크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먼저 스타링크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트럼프 시대의 총아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이미 트럼프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 2020년부터 본격 상용화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125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이 지금 쓰고 있고요. 현재 위성수는 2월 기준으로 약 7천여 개가 지금 보고되고 있고 2030년까지 총 4만 2천 개의 위성을 발사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 연결망을 완성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매출이 82억 달러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위성 수도 제 생각보다 더 훨씬 많이 띄울 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타링크 위성 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본래 위성 통신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위성 이제 정지 궤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구상에서부터 이제 지표면에서 36,000km 정도 높이에 이제 지구 자전 속도하고 같은 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위성이거든. 정지 궤도 위성은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떠 있겠죠. 근데 그 얘기는 또 뭐냐면 그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구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3개 정도 위성이 있어야 커버가 되는데 지구 전체를 촘촘하게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이제 위성이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수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고궤도와 저궤도의 차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궤도는 이제 스타링크 기준에 한 550km 되거든요. 그러면 550km 상공에다가 이제 위성을 올려놓게 되면 지구 자전 속도하고 궤도상에서 위성 움직이는 속도를 비교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자전 속도보다도요. 자전 속도 빠르게 어느 정도면 비행기 속도의 한 10배 정도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있는 위치에서 봤을 때 위성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겠죠. 지나가면 통신을 계속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성이 와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나가면 계속 많은 위성들이 깔려 있어야만이 끊기지 않고 통신이 가능하게 이어달리기. 네, 이어달리기 이렇게 이어가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위성의 숫자가 또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위성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이렇게 지구 위를 떠다니면 충돌의 위험이나 아니면 이렇게 버그가 날 일은 없습니까? 규제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위성 간에 이제 배치를 했을 때 간격을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주 공간은 넓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궤도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잘못했을 때는 이제 그런 컨트롤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보험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발사 과정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서 반짝반짝하는 별인데 저건 움직이네. 그 위성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보이는 위성들이 근데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고궤도 위성이고요. 저궤도 위성은 정말 빠릅니다. 저궤도 위성끼리도 레이저 링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통신들을 분산시켜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띄울수록 중요한 거고, 또 저궤도 위성을 우리가 이렇게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1세대하고 2세대를 구별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스타링크의 팔콘9이죠. 팔콘9이 나오면서부터 발사 올리는 비용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아오잖아요, 로켓이. 돌아오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낮췄어요.
있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2대의 팔콘 9이 지금 지구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대는 팔콘 9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외부에 있는 위성들을 띄우는 데 쓰고요. 한 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순수하게 스타링크만 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콘 9이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뜰 수 있을 정도로 경제성을 갖췄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근데 스타링크의 팔콘 9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저궤도 위성의 크기가 작습니다. 더 작기 때문에 20개가 나가는 건데 이제 스타쉽이 띄워질 경우에는 자, 스타링크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대의 스타링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훨씬 더 저궤도 위성이지만 크기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스타링크는 한 번 뿌릴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실은 지금 42,000개를 2030년까지 목표로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형 스타쉽이 이 저궤도 위성을 뿌리게 되면은 훨씬 더 이 궤도 그 저궤도 위성의 크기도 커지지만 이 속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6G로 갈 때는 이 스타쉽이 올라가서 성공해서 여기에서 두 번째 세대, 2세대의 스타링크가 이 저궤도 위성으로 깔리게 되면은 우리는 6G로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타링크는 그럼 현재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물론 우선은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요즘 비행기 타시면 인터넷이 좀 빠르게 됩니다. 거의 뭐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되게 초고속 인터넷이 되죠. 스타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행기에서 아주 느린 속도의 통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쓰셨던 초고속 인터넷을 요즘 마음껏 쓰실 수 있고 미국 뭐 델타 항공 같은 경우도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배나 이런 항공 선박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위성을 쓰고 있었지만 정말 최소한의 전화 통신과 최소한의 문자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았다라면 이제는 일상적으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면서 배로 선박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인구의 밀집도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고 부산에 모여 살고 있고 광주에 모여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호주를 생각하시거나 미국의 어떤 외지를 생각하거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직 그런 유선망들이나 무선망들이 안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 안테나 하나만 피자 크기만한 거 요즘 점점 작아져서 A4 용지만해지고 있죠. 이런 안테나만 깔면은 그 지역에서 그 마을 조그만 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 전체에서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치면 섬 같은 지역 이런 지역들에게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에서 고속 인터넷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최근에 비행기를 안 타봐서 그런데 예전에는 저쪽 그 기장이 쓰는 거 하고 이거 자꾸 쓰시면 충돌되니까 끄세요 일단은 막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 모양이죠. 네, 요즘은 이제 다른 스타링크 서비스를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이제 결합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이제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내면 요즘 인터넷 쓸 수가 있죠. 내가 진짜 비행기 탄 지 오래됐네. 제가 말씀하시죠. 그 우크라이나 얘기 좀 하려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새로운 전쟁의 유형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타링크 활용됐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는 어떻게 활용된 거예요? 일단은 뭐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거거든요. 뭐 기억하시면 얼마 전에 이제 북한군이 그 생포됐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두려웠던 게 드론이었다고 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드론을 운영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 드론을 운영할 때는 그냥 전파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직접 제어가 가능한데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러시아까지 수백 킬로 떨어진 것까지도 실제로 감시하면서 실제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시간으로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센서를 이용해서 상황들 정보를 직접 다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본부에서 실제로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직접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하고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링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러시아군이 이제 흑해 그 많은 그 그 도시들 이제 항구들을 전부 장악을 했습니다. 군함도 같은 군함들이 전부 장악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곡물들 수출을 많이 했죠. 세계 식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를 이제 봉쇄하는 한 순간에 우크라이나가 그거에 대항한 게 뭐냐면은 드론 중에서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드론이 아니라 C 드론이라고 그래서 해상 드론입니다. 네, 배죠. 배를 이제 무인 배를 이제
띄워가지고 수백 킬로, 800킬로까지 떨어진 것까지도 제어를 합니다. 예, 그 제어도 마찬가지로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원격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눈과 귀가 멀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한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의 통신 시설을 먼저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과거 그렇게 쓴다면 무전기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워키토키 쓰듯이 거기 보이나 저기 뭐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한국전쟁 수준으로 전쟁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바로 통신이고 인터넷이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바로 여기에 개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의 국방부 차관보가 일론 머스크와 동행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자면 크림반도 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진군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러시아 땅이잖아. 그러면서 거기는 지원 안 해줄래.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하고 갈등이 여기서부터 나기 시작하거든요. 당신이 국가의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왜 민간이 결정하느냐.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해주면 자기는 중국의 항의를 받고 러시아한테도 항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땅까지를 내가 지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결정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에 있어서의 역할들을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해지고 이 메시지를 본 전 세계의 국방부에서 지금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타링크랑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500만 명의 지금 가입자 중에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이 전 세계에 있는 국방부들이 다 가입자로 들어들게 된 거죠. 지금 한국도 들어왔는지 아닌지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국도 한번 거꾸로 얘기를 생각을 한다라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북쪽에 우리 탱크나 우리의 군무대가 갔을 때 통신은 뭘로 해요? 다 무전기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단히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망들이 갖춰져 있다라면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스타링크와 같은 데이터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발동되면서 전략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중국도 지금 저궤도 위성에 뛰어든 거고 타이완도 뛰어들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죠. 미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일단은 그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용 스타링크하고 조금 다른 국방용으로만 따로 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쉴드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스페이스X 내부에 조직이 따로 있어요. 고객이 이제 미국 우주군입니다. 우주국 내에 이제 CIA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렇죠. 이제 일단 정부하고 상대하는 이제 그런 디비전이 따로 있는데 그 스타쉴드 이제 위성이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100개 이상이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 별도로요. 당연히 이제 이런 군사 용도로 쓰거나 이런 CIA나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 있는 데이터에 민감한 그런 부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해군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이제 해상에 이제 군인들이 나가 있을 때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물론 이제 작전 수행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실 인터넷 접속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이제 해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선상에서 가능하도록 스타링크와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또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침투를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성을 이용해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쉴드 안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더로 이제 위성을 이용한 레이더 기능을 장착하는 것도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스타링크가 곧 들어온다는데. 근데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네, KT랑 지금 협약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들어오면 스타링크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우리도 군사 목적으로 씁니까? 일단 그 스타링크는 최근에 이제 올해 6월부터 지금 이제 사실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 문제라든지 다 해소되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필요한 법제적인 문제는 다 해소가 돼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상용화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타링크가 들어오게 되면 선박들이 한 1000여 채 정도하고 막 이제 KT나 SKT하고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선원들이 통신하는데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스타링크의 활용도는 제한적일 수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상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이라든지 호주나 그런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그죠? 다른데 그 좀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은 재난재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LA의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는데 그때 스타링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 이제 인터넷들이 연결이 안 되면서 스타링크가 그걸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2C라는 서비스,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위성하고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제2사업자인 이제 T-Mobile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도 이제 가능하게 해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문자 서비스 정도만 가능하지만은 하여튼 재난재해 지역장에서 이제 대응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산불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이미 일부 그런 기능이 장애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링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논의가 이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KT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 통신사랑 스타링크랑 연결하면 이제 얼마나 많이 깔리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6만 8천 명이 5년 내에 쓸 것 같다. 그러니까 6만 8천은 명은 아니고 계정이겠죠. 그러면 이 계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개인이 우리가 뭐 한 통신으로 해서 월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내는 그런 요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지만 B2B로 봤을 때 6만 8천 명 정도, 6만 8천 계정 정도면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거 사업성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선박이나 외지로 가게 되는데 한국은 외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사업성은 없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T-Mobile하고 스타링크가 하는데 버라이전이 항의를 냈거든요. FTC에다가 저기만 사업자 주지 말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5G로 가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마스트라고 하죠. 이 중간 기지국들이 되게 촘촘히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단히 건설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들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촘촘히 해도 충분히 예를 들면 SKT도 깔고 KT도 깔고 LG U+도 깔고 사실은 셋이서 같이 해도 좋은데 각자 깔아도 이게 경제성이 되는 게 워낙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습니다만 특히 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 깔아야 돼. 이거는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연결해낼 수가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6G로 갔을 때입니다. 6G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라면 이제 논의가 생기는 거죠. 그럼 6G로 가기 위해서 또 마스트 촘촘하게 또 다 깔아야 되나?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해외에 나가면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되는 아주 독특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촘촘하게 지하 단위에도 사실은 지하 주차장에도 인터넷이 들어가고 있고 망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발전되어 있는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또 한계점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통신사랑 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로 들어갈 때는 통신사가 깔아놓은 기지국이나 마스트를 쓰고 그리고 지상으로 나와서 뭐 쓸 때는 예를 들자면 스타링크로 쓴다든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G 시대에서는 스타링크와 통신사들의 결합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통신사도 준비할 거 많죠. 왜냐하면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그 A4 분량의 안테나, 그 크기의 안테나라고 하지만 이 A4 크기의 안테나도 사실은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변환기 이런 것도 깔아야 되고 GTX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지하로 보면 한 8층, 9층 깊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저희 스타링크 하겠어요? 이제 변환기라고 말씀드린 중계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성 신호를 지하라든지 건물 깊숙이는 신호를 못 보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그 신호를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안테나라든지 중계기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고요. 예. 그럼 스타링크 공짜로 주지 않으니까 이거 쓸 때 돈 많이 냅니까? 지금 현재 스타링크 미국에서는 이동통신보다는 비쌉니다. 이동통신 비싸고 그다음에 지금 스타링크가 이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입니다. 사실 스타링크가 전략적으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도한 데가 바로 이 동남아의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기존의 이제 뭐 지상 서비스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제 서비스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광을 그렇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라든지 케냐 뭐 이런 나라 일부러 또 스타링크가 이제 자기네들 홍보한다고 이런 지역 몇 개는 무료로 해주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인터넷이 평생 안 되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볼 수 있고 넷플릭스를 볼 수 있고 물론 그 비용도 비싸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문명의 이기가 갑자기 전기가 들어온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는 이런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경우라든지 뭐 교수님 말씀하셨던 동남아 같은 경우는 또 경제력도 되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KT랑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어차피 스타링크 혼자서도 서울에서의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 그럼 KT랑 같이 한다라면 6G에 대한 요금 체계를 또 우리나라는 또 허가제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일부는 스타링크가 가져가고 일부는 예를 들면 KT가 가져간다든지 이러한 모델을 작동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타링크만 썼을 때 그 집에 연결돼서 인터넷을 다 연결하고 있는 이러할 때 하고 요금하고는 다이렉트셀은 조금 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6G 시장은 이 시대는 언제 오겠습니까? 조만간이라고 볼 수 있죠. 뭐냐면 올해 2025년이 사실은 6G 표준화의 원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부터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2029년까지 표준 규격이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2030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6G 시대는 2030년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6G가 상용화되면 각광받을 만한 산업 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이 모든 자동차가 커넥티드 연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뭐 UAM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CCTV도 왜 우리가 다 유선으로 연결해야 됩니까? 언젠가는 CCTV도 다 무선으로 다 연결하는 시대가 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건물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집안에서 작동하는 기기들도 다 무선으로 연결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빠른 어떠한 다양한 이종 간의 데이터들을 대단히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6G는 한 번 더 지금도 업그레이드된 즉 스마트폰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디바이스들이 이 디바이스는 자동차까지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시대가 저는 6G 시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UAM이 작동하려면 진짜 통신 간에 긴밀하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촘촘하고 긴밀하게 이어져야 되는 게 결국 이제 2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하늘까지 띄어서 하늘에서도 우리가 뭐 하늘에도 궤도가 있어서 이제 UAM이 뜨면 다른 UAM이 이제 여기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촘촘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도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앞차가 저기 가다가 경찰차가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럼 뒷차한테 알려주는 거죠. 1km만 오면 경찰차 있으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뭐 내비게이션 지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앞차가 가서 그것을 센싱해서 감지하면서 그걸 주변에 알린다.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은 각각의 우리가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도 협업을 해야 잘 되는 것처럼 디바이스 간의 협업을 했을 때는 이 종합된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는 훨씬 더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모든 기기를 안정적으로 협업시키면서 더욱더 우리가 안전한 사회, 더욱더 편안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의 어떤 진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 통신 3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일단 뭐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이제 통신 장비 제조업체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동통신 강국이라고 뭐 감히 얘기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3G까지, 그다음에 4G까지도 사실은 패스트 팔로우죠. 사실은 이제 뭐 후발주자로서 이제 뭐 우리가 단말기도 그랬고 장비 부분에도 그랬는데 5G 경우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패스트 팔로우에서 이제 사실은 리딩할 수 있는 입장까지 이제 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아마 6G에서도 이런 이제 강국으로서의 이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웨이가 지금 6G를 준비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중국 자체도 6G에서는 한국에게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결의에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6G의 도약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저궤도 위성을 띄우면서 6G에서 군사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6G에서 중국도 정부가 강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웨이하고 6G를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중국 전역에 6G를 누구보다도 빨리 도입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대단히 강력한 경쟁자가 저 한국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궤도 위성 통신의
내년의 시장 전망 한번 알아봐야죠. 일단 뭐 저궤도 위성 시장 규모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230억 달러, 240억 달러 이렇게 간다. 연평균으로 생각했을 때 뭐 한 13%씩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숫자이고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는 네. 물론이고 세계 각국도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궈양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몇 개를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1만 3천 개를 조만간 다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1만 3천 개 정도면 일단 중국은 뭐 당연히 커버를 하는 거고요. 중국과 관련돼 있는 적대국에서의 어떤 그 분쟁 지역까지도 사실은 자기들이 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보면 기술력을 자기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많이 완성도를 높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다들 적극적이죠. 유럽도 지금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아까 계속 저희가 이제 스타링크의 지금 위상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타임즈에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디지털 목숨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우크라이나도 그랬지만 이거 사실 끊어버리면 완전히 목줄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또 위협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거든요. 이건 이제 모든 국가들의 똑같은 고민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스타링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과 또 각국의 대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게 아마존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제국이죠. 2년 전에 2023년에 이제 일단 위성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아마존의 이 카이프망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뭘로 돈을 벌까 고민을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유통부터 시작을 해서 마켓플레이스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AWS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생태계가 사실은 위성망을 통해서 커넥티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체 통신을 통해 가지고 다 묶인다면 그동안의 디지털의 이 강력한 제국이 훨씬 더 강력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림이 완성됐다고 확신이 되는 순간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또 각자 독자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각 국가별 대응입니다. 유럽은 EU의 ESA라고 이제 뭐냐면 European Space Agency, 이제 우주국이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국가와 그 다음에 국방 이런 이제 기관들이 쓸 수 있는 정도로 위성망을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자. 그래서 나온 프로젝트가 아이리스2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대두되면서 이 아이리스2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그 원앱은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예,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결국 이제 유럽 회사이기 때문에 원앱과 아이리스2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스타링크 대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참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오래전에 이제 우리별 위성도 띄워서 92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누리호도 저희가 이제 성공을 시켜가지고 우리도 발사 기술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재사용 가능한 발사 기술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저궤도 위성으로 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저궤도 위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수히 많은 위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정지궤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양산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거 한 개,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를 공장에서 찍어내서 만들 수 있는 양산 체계는 우리나라가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잘 다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위성 기술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산업적으로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아무 부품이라든지 아무 어떤 시스템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올려놓으면은 이거는 우주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우주의 어떤 기술적인 이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볼 경험은 없었지만 이미 정지궤도의 일부 우리가 이제 우리 위성을 띄워봤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품 기술도 여전히 우주 이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정지궤도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수명이 15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저궤도선 같은 경우는 수명이 5년에서 7,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비싸지 않은 그냥 부품, 지상에서 쓰던 부품들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만 확보된다면 지상에서 그동안 저희가 확보한 이동통신 기술들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이제 방산업체 그 중에서도 우주 항공과 그다음에 그 통신 위성 이런 위성 업체들 중에서 제작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의외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직접 이제 여러 업체들을 방문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주가 직접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럽에서 특히 또 수주가 좀 발주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거기서 아예 국가의 그 우주 항공 계획 청사진 이런 거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잖아. 5개년 이런 거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너무 우리가 밀려 있거나 너무 자조적일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그 저궤도 위성통신 각축전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 사실 이제 예타 사업이라고 그러죠. 정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3,300억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올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는 뭐냐면 2030년에 6G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개의 위성을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6G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29년에 표준화가 완성이 되고 30년 경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년에 저희가 이 두 기의 위성을 이제 올리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6G를 기반으로 한 저궤도 위성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2개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가지고 상용화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우리는 우리만이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독자망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과 아니면 그런 기회는 없느냐를 논의했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종속, 해외 위성 사업자들에 대한 종속성이 분명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망 구축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글로벌 얼라이언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같이 고민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가깝게는 대만. 그럼 우리가 같이 연맹, 그러니까 동맹을 만들어서 저궤도 위성망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망을 구축한다면 현실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술 리더십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컨소시엄을 이끌 수 있을 거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이 산업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30년, 2040년은 우리는 다른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사회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딥시크에서 봤던 것처럼 풍부한 엔지니어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기 위해서도 메카니컬 엔지니어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꼭 AI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위성도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가 대학과 기업의 그러니까 어떤 협업을 대단히 저는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있었던 대학과 어떤 산업계 협업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서 저장대학이 어떤 스탠포드 대학을 모범으로 삼았는데 기업과 대학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거거든요. 알리바바의 연구소만 3개가 저장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장대학교는 뭐 교직원까지 7만 명인데 졸업한 지 5년 안에 5명 중에 1명이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산업계하고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산업계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예를 들자면 판교에 카이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판교가 저기 대전에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대학가하고 이러한 특히 엔지니어 이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여기에도 먹거리가 있구나. 왜 우리는 못할까? 우리도 작은 나라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우주 산업에서도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은 저는 지금의 10대를 지금의 아이들의 일론 머스크처럼 꿈을 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꿈 꾸는 그 친구들이 다 의사만 되는 사회가 아니라 이런 엔지니어나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틀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그림들을 그려주는 것, 지금 급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링크가 가져올 통신혁명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